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지번을 부여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보았습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동그라미 3의 분할과 동그라미 4의 합병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하는 방법을 봅니다. 자,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한 필지역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 한 필지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가 너무 넓어요. 그러면 넓기 때문에 한 필지를 사는 사람이 없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쪼개서 팔 수도 있는 거죠. 나누어서 팔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토지를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자, 2개로 나눌 수도 있고 10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필지 토지를 2개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자, 분할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분할을 했을 때의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림을 옆에 있으니까요.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 이 한 필지 토지의 지번이 200번지였다고 해보죠. 이 한 필지 토지를요, 둘로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필지가 두 필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또 지번이 원래는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지번이 이제 2개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가 200번지였으면 그 전에 여기 정도에는 뭐 199번지가 있을 수 있고 여기 옆에는 또 201번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자, 원래 이 토지가 200번지였기 때문에요. 두 필지 중에 하나는 200번지를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200번지는 이 안에는 다른 토지는 200번지가 없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때 요 토지를 200번지로 지번을 부여하고요. 또 다른 필지에 대해서 또 다른 지번을 부여하면 될 것이고 이때 요 토지를 200번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토지를 200번지로 할 것이냐 이것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 토지는요. 분할 전에 지번을 부여합니다. 만약에 요 필지를 200번지를 부여했을 때 이 다른 필지요. 요 필지를 그러면 몇 번지로 부여할 것이냐입니다. 지번을 부여해야 될 텐데요. 자, 이때 201번지로 부여할 수는 없겠죠. 오른쪽에 201번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 201번지를 사용할 수 없고 그러면 이때 몇 번지로 부여할 것이냐 이거죠. 여기를. 이럴 때도 부번을 사용합니다. 여기가 200번지였으니까 이 옆에는 200의 1번지 이렇게 부여하면 됩니다. 이럴 때 분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번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가 어떤 토지가 뭐 200의 17번지다 라고 했을 때는 그 200번지가 17번 분할이 있었던 걸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 필지에 대해서 200번지를 부여하게 되면 이 필지를 이제 200의 1번지 이렇게 부여하게 되겠죠. 자, 어떤 필지를 분할 전의 지번을 부여할 것인가는 그것은 선택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자, 200번지가 있죠. 200번지를 둘로 분할합니다. 그러면은 분할 전에 200번지를 분할 후의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 그 200번지를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는 200의 1번지를 부여하죠. 자, 이때 어떤 것을 이 분할 전의 지번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뭐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큰 곳에 우선하여 부여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작던 크던 상관없이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200번지를 이렇게 만약에 만들었을 때요. 자, 이 다음에 이걸 다시 또 둘로 분할한다고 해보죠. 200번지를 둘로 분할하니까 하나는 분할 전의 지번인 200번지를 부여하면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는 몇 번지를 부여하겠습니까? 200에 1 해버리면 안 되겠죠. 201번지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200에 2 이렇게 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200번지를 2차적으로 또 3개로 분할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200 그리고 그 다음 필지는 200에 1을 해서는 안 되고 200에 1은 존재하기 때문에 200에 2, 200에 3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 여기서요 중간에 200의 2번지가 하나 있는데요 요 202번지가 있습니다.
200의 2번지를 다시 둘로 분할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하나는 200의 2번지가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몇 번지가 되겠습니까? 200의 3번지에서는 안 되죠. 200의 3번지는 그 밑에 200의 3번지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 다음 순번에 다음 순서에 200의 4번지로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최종 부번, 그러니까 한 필지는 분할전의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에는 그 번번에 그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붙입니다. 자, 200번지고 더 이상 부번 200번째는 부번 있는 주변에 부번 200에 뭐 1번, 200에 2번 이런 부번이 있는 지번이 없을 때는 바로 200에 1번 할 테지만은 만약 이 주변에 옆에가 200에 4번지가 있었다. 그러면 이걸 둘로 나누게 되면 하나는 200, 하나는 200에 5번지 이렇게 부여를 해야 되겠죠. 200에 5. 자, 그래서 이것을 시험 문제는요, 그림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글로 나오기 때문에 글을 읽어보죠. 자,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 지번은 본번에, 요 본번에 최종 부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주변에 다 찾아봐가지고 이 200의 부번을 가지고 있는 지번이 있었을 때 그 부번의 최종 부번이 되겠죠. 그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이렇게 부번을. 이렇게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또 예외적으로요. 이건 선택적입니다. 뭘 먼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가 선택적인데 만약에요. 여기에 건축물이 하나 있다고 해보죠. 200번째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자, 이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 대장은요, 우리 공시법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지적법에서는 토지대장만 다루지 건축물 대장은 다루지 않고 건축물 대장은 따로 건축법에서 다룹니다. 자,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에는 이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겠죠. 이 건축물에 대한 정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이 건축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이냐, 이게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에는 이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은 200번지에 지금 위치하고 있죠. 200번지. 자, 이 상태에서요. 200번지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두 필지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건축물이 있겠죠. 만약에 이때요. 지번을 부여할 때 이런 식으로 지번을 부여했다고 해보죠. 아무거나 먼저 선택적이니까 여기다 200번지를 부여하고 이 필지에다가 200의 1번지를 부여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건축물 대장이 위치한 지번이 200번지가 아니라 이제는 200의 1번지로 바뀌게 되겠죠. 이 건축물은 200의 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번을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 건축물 대장을 200번지에서 200의 1번지로 또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일을 두 번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처음부터요, 지번을 부여할 때 이렇게 부여했으면요. 여기다가 200번지를 부여하고 이 필지에다가 200의 1번지를 부여했으면은 분할 이후에도 이 건축물은 여전히 200번지에 존재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건축물 대장을 200에서 200의 1로 고칠 필요가 없죠. 여전히 이것은 200번지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러니까 굳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건축물 대장을 고칠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좋은 거죠. 따라서 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할을 했을 때요. 분할했을 때 분할 전의 지번을 한 필지에는 부여하게 되는데 이때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에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자, 200번지가 있고 오른쪽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200번지고 이거 세수로 분할을 했죠. 세수로 분할하면 하나는 200번지, 나머지는 200의 1, 200의 2로 부여할 텐데 어디다가 먼저 우선하여 200번지를 부여할 것이냐에 있어서 건축물이 있는 집안에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쪽에 200번지를 부여하였죠. 자, 이걸 글로 표현하면은요, 위에 다시 그림 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자, 이 경우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건축물이 없을 때는 선택적이지만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집안에 분할 전의 집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분할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분할과 반대되는 것이요.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합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합병은 분할과 반대로요. 두 필지 이상을 하나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합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필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네, 갑이 두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한 필지의 집어는 200번지고 한 필지의 집어는 20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지들이 이제 분할과 반대로 너무 적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적어서 사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것을 합쳐가지고 팔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필지상을 하나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합병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걸 합병이에요. 자, 합병을 하게 되면 이때 집원을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옆에는 199번지, 옆에는 또 202번지가 있을 테니까. 자, 200번지하고 201번지는 이 지번 부여 지역 안에서는, 이 동 안에서는 없는 거죠. 200하고 201은 이 토지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200번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01번지를 사용. 둘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러면 이때 200번지와 201번지를 선택적으로 아무거나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분할과 구별되는 거예요. 분할은 선택적이지만 합병에 있어서는 원칙이 뭐냐? 항상 선순위 번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선택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순위 지번을 부여해야 돼요. 다만 만약에요 한 필지를 자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그림을 통해서 보죠. 자, 200번지, 201번지, 202번지, 203번지 네 필지를 합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합병을 했을 때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 최선순위 지번이 200번지니까 200번지를 부여하면 되겠죠. 자, 밑에 두 번째 그림은요. 200의 1번지, 202번지, 200의 3, 200의 4 이렇게 네 필지를 이제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는요. 다 본번은 200으로 갔고 이럴 때는 부번이 가장 빠른 것이 1번지이기 때문에 200의 1번지로 부여하면 되겠죠.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요. 하나는 200의 1, 하나는 200의 2, 그리고 하나는 201, 2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본번만 놓고 따지면요. 200번지가 앞서는 거죠. 그런데 200번지는 200의 1, 200의 2 해가지고 부번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201번지와 202번지는 부번이 없이 본번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되도록이면은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게 좋다는 거죠. 따라서 앞에 본번만 놓고 보면은 200번지가 앞서지만은 이것은 부번이 있기 때문에 부번으로 된 지번이 있고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고 했을 경우에는요. 부번으로 된 지번을 제외시키고 본번으로 된 지번들만 고릅니다. 본번으로 된 지번만 고르니까 201, 202 두 개가 되겠죠. 이 중에 본번이 빠른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번지로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번과 본번,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그 글로써 합병 밑에 읽어보시면요. 자,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 즉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그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을 한다. 즉 본번으로 된 지번들만 골라가지고 그 중에 선순위 지번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다만 이때도요. 분할에 있어서의 건축물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합병에 있어서도요. 원래는 200번지로 부여하게 되는데 만약 여기에 건축물이 있을 때 이렇게 건축물. 자, 합병 이외에도 이제 건축물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럼 또 이제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에도 건축물 대장이 있겠죠. 이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을 텐데 이 건축물 대장에는 몇 번으로 등록되어 있겠습니까? 건축물이 위치한 집안은 201번지로 등록이 되어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합병을 했을 때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200번지로 부여하게 되겠죠.
200번지로 부여하게 되면은 이 건축물이 이제는 200번지에 존재했던 것이 201번지에 존재했던 것이 200번지로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은 이것을 200번지로 다 또 변경을 해야 되겠죠. 한 번 더 수고를 갖는 거죠. 수고를 갖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201번지로 지번을 부여했으면은 200번지가 아니라 201번지를 부여하게 되면은 건축물 대장을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201번지로 부여하여야 되느냐라는 거죠. 201번지로. 자, 이것과 관련돼서 이게 좀 다릅니다. 분할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선택적이었기 때문에 건축물에 있는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합병은 어떻습니까?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원칙이 200번지로 하는 겁니다. 원칙이 200번지였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원칙대로 200번지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200번지를 부여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대장을 201번지로 200번지로 다 고쳐야 되는 또 이렇게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때 원칙적으로 200번지로 부여해서 200번지로 부여하려고 할 때 토지 소유자가 잠깐 하는 거죠. 잠깐. 야,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은 내가 건축물 대장을 또 다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번지로 부여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201번지로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대로 그냥 200번지를 부여해버립니다. 건축물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자, 그 내용이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자, 맨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자, 200, 201, 202번지 세 필지의 토지를 합병을 하는데 202번지에 건축물이 있죠. 자, 건축물이 있건 없건 간에 원칙으로 몇 번을 부여한다고요? 최선순위의 본번인 200번지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건축물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밑에 그림이 되겠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건축물 있는 지번인 202번지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원칙대로 가고 200번지로 가지만 신청이 있으면은 건축물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을 한다. 자, 이것이요. 또 글로 표현하게 되면은 합병 두 번째 줄에 있죠. 자, 이 경우에서요.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즉 건축물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해서요, 신규 등록 전환, 그리고 이 시간에 분할과 합병을 했을 경우에 우리의 지번 부여 방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번을 보면서 이거는 분할이 되었구나, 합병이 되온 거구나, 이렇게 대충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지번 부여 방법과 관련해서 밑에 양가로 3번에 지번 변경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하도록 하죠. 기본적인, 지금 입문 시간에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목이 나오죠. 지목. 자,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 지적소관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소재는 제외하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한다. 그러나 좌표는 너무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지 않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록 방법을 하는데 지번은 하였고 이제 두 번째 지목을 등록하는 방법을 봅니다. 지목. 자, 지목은 어떻게 정하느냐면요. 이 지목은 토지의 형질이라든지 형상에 의해서 그 지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토지가 존재하는 그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토지예요. 그 위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면 대지가 되는 거고 똑같은 토지에 만약에 거기에 학교가 들어와 있으면 학교 용지가 되고요. 똑같은 토지에 공장이 들어와 있으면 공장 용지가 됩니다. 즉 토지의 어떤 형질이라든지 형상에 의해서 지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죠. 그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정하게 됩니다. 자, 지목은요, 지목이 어떤 지목으로 되어 있느냐, 대냐, 아니면은 답이냐, 전이냐, 과수원이냐에 따라서 과세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과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목이에요. 자, 그러면은
토지의 용도는 다양하게 이용되기 때문에요. 그 다양하게 이용되는 그 용도는 뭐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몇백 개, 뭐 몇천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몇백 개, 몇천 개를 다 이런 것들을 지목을 구분하여 등록을 하게 되면 과세 기준도 몇백 개, 몇천 개로 세분화돼 가지고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요. 용도에 따라서 그 용도 있는 쪽으로 다 이렇게 몇백 개, 몇천 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용도들을 먼저 한번 골라봤어요. 골라봤더니 총 한 27가지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토지예요. 뭐 전, 답, 과수원, 뭐 대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27가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27가지의 지목을 정하고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27가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들이 있겠죠. 굉장히 독특한 토지들이 있어요. 독특한 용도로 이용되는 거. 그것들을 다 따로따로 지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까지 다 정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27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모두 싸잡아 가지고요. 잡종지로 합니다. 잡종지라는 지목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다 포함시켜 버립니다. 애매한 것들은 다 잡종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 10필지만 그렇게 용도로 이용된다. 그 10필지를 위해서 따로 어떤 기준을 만들지 않고요. 27가지에 이용되지 않는 것들은 다 잡종지라는 지목을 만들어서 여기에 다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총 몇 개가 되느냐? 지목은 잡종지까지 포함해서 총 28가지의 지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목의 종류는 28가지가 된다는 거죠. 28가지. 자, 그러면 이제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을 봅니다. 먼저 지목의 개념이 나오죠. 자, 지목이란 의의에서요. 지목이란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뭐 토지에 대한 과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의 주된 용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된 용도.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자, 어떤 토지가 지목이 과수원이면은 그 과수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되는 거예요. 새롭게 토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지본도 아직 없지만은 지목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지본을 정하고 지목을 정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지본이 생기고 지목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제 주된 용도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다음 줄 보시면은 우리 법에서는 지목을 총 2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이제 지목의 설정 방법이 나옵니다. 자, 지적소관청이 지목을 설정할 때는 어떻게 지목을 설정하느냐에 있어서 방가로 1번 보시면은 지목은요, 28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목만 부여해야지 지적소관청에서 이 28가지 이외의 지목을 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목 법정주의고요. 그리고 지목은 과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해서 2개의 지목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과세를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필지별로 오로지 하나의 지목만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필1목의 원칙이에요. 한 필지는 오로지 하나의 지목만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한다고 했지만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경우에는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면은 그 주된 용도에 따라서 하나로만 정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방가로 3번에 있는 주지목 추종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있죠.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하나로만 지목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가로 4에서는요, 이제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요 내용은 뭐냐면요. 자, 어떤 마을이 있습니다. 시골에 어떤 하나의 마을이 있는데 여러 필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전이고 여기는 이제 뭐 과수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과수원이 있고 여기는 또 여기도 밭이에요. 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집 주고 살고 있는 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목장이 있다고 하죠. 소를 키우는 목장이 있다고 하죠. 목장 용지. 자, 6필지로 되어 있어요. 넓게 있는데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여기다가 신도시를 좀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요. 이걸 쫙 밀어버리고 아파트 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요. 뭐부터 하겠습니까?
다시고 과수원이고 대구가 다 밀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형질 공사를 해요. 먼저 토지 공사를 하는 거죠. 토지 공사. 그래서 이것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토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되겠죠. 아파트. 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 지목은 이제 전체적으로 대가 되겠죠. 아파트가 있는 토지, 이런 것은 대지가 됩니다. 대가 돼요. 그럼 원래는 전과수원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 이제 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상태예요. 아파트가 아직 들어서진 않았고요. 그러나 토지 형질 공사를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과수원도 아니고 전도 아니겠죠. 다 이거 배가지고 다 메워버렸습니다. 다 밀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더 이상 과수원이나 전으로 사용되지를 않고 있는 거죠. 다 밀어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아직 아파트가 지어지기는 전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어떤 지목을 뭘로 설정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다 밀어버렸기 때문에 전이나 과수원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질 않았기 때문에 대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잡종지로 정할 것이냐. 자, 잡종지로 여기서 지목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아파트가 들어설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다시 또 대로 지목을 또 금방 바꿔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 지역에 학교를 지을 생각이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학교 용지가 될 텐데, 그러면 아직 학교가 들어서기 전에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의 형질 공사만 다 끝냈을 때, 다 밀어버렸을 때, 이것도 잡종지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학교 용지로 할 것이냐.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어차피 대나 학교 용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잡종지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좀 있으면 바로 아파트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설 테니까요. 따라서 요것은 곧 있으면 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잡종지로 하지 않고요. 바로 아직 아파트가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때 대로 지목을 설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는 학교가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서 토지의 형질 공사만 끝나면은 대나 학교 용지로 지목을 정하는 것이지 이렇게 잡종지로 정한다든지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즉 이것이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입니다. 자, 읽어보시면요. 도시관리계획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자, 공사. 토지의 형질 공사만 준공됐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들어선 건 없어요.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있죠.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됐을 때 이때는 아직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장차 사용 목적에 따라서 대로 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이렇게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대로 정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고요. 자, 그 밑에는 이제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 있는데요.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된다고 해서 지목은 변경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여기 도로예요, 도로. 이거는 도로. 차가 다니는 길이니까 도로로 지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까지는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도로로 사용하지만은 심야 시간에는요. 차들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잠시 여기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요. 자, 그러면은 낮에는 여기가 도로로 사용되고요. 밤에는 잠시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용도의 토지는 우리는 주차장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낮에는 도로였다가 저녁에는 주차장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지목을 바꿀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심야 시간은 주차장이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지적 공무원이 지목을 도로로 고쳤다가 또 저녁에 퇴근할 때는 다시 주차장으로 고치고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다시 도로로 고치고요. 그러면 지목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애매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따라서요. 원래의 주된 용도는 뭡니까? 이게 도로죠. 도로. 도로인데 잠시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것 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시적이나 임시적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변경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승용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화물차 이렇게 있죠. 자, 승용차냐 화물차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이건 승용차예요. 그래서 승용차로 등록이 돼가지고 승용차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한 요 며칠 한 달간을 화물차로 잠시 사용을 했습니다. 화물 싣고 다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달간은 화물차로 과세되는 거 아니죠. 원래 승용차이기 때문에 승용차로 과세가 되는 것이지 잠시 화물차로 사용됐다고 해서 이 차가 화물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적, 일시적 용도에 따라 지목은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이제 지목 28가지를 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시험 문제는요, 지목에 설정하는 방법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만은 실제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양가로 3번의 지목의 구분이에요. 자, 28가지 지목이 있는데 이 지목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전에 했던 지번의 설정 방법, 여기도 시험 문제가 거의 매년 나오는 부분이고요. 지목 부분에서는 한 문제가 아니라 매년 한 문제 나오면서 때로는 두 문제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목의 구분 28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봅니다. 자, 지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지금 이 시간에는 28가지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목이 28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이것을 반드시 외워야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무조건 외우다 보면은 이걸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지목을 부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읽다 보면은 28가지를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 중심으로 이것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키워드, 핵심적인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방가루 1번 보시면 이제 전부터 나옵니다. 1에서. 자, 전. 자, 전은요, 보통 우리가 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2 보시면은 답 있어요. 그래서 한자로 써가지고 논답자예요. 그래서 답은 이제 논 이런 걸 말하고요. 자, 방가루 3번 보시면 이제 과수원이 있죠. 과수원. 그러니까 과수를 키우는 토지를 이제 과수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개를 구별하는 포인트는요. 전과 답과 과수원은 그 개념에서요. 과수원은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것은 모두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예요. 재배라는 말이 없으면요. 전, 답, 과수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때 재배를 하는데 만약 재배하는 식물이 과수류였을 경우에는 과수원이 되고요. 과수류가 아니라면 이제 전 아니면 답이 됩니다. 그런데 과수류가 아닌 식물을 재배하는데 그 식물이 물에서 자라는 식물을 재배할 때는 답이 되고요. 물에서 키우는 식물이 아니라 일반 땅에서 키우는 식물이면 전이 됩니다. 그래서 마늘 이런 것들은 전이 되겠죠. 물속에서 자라는 것이 이제 벼, 또 연, 왕골 이런 것들은 물속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이제 답이 되고요. 포도나무, 배나무, 감나무를 키우는 곳이면 과수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기억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방가로 4번에 있는 목장 용지는요, 이제 축사 등이 있는 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축사는요, 굉장히 큰 축사들을 말해요. 그래서 소를 200두를 키운다든지, 돼지를 3,000두를 키운다든지, 닭을 10만 마리를 키운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농가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키우는 것이죠. 이렇게 축사 부지들. 또는 가축들을 먹이기 위한 이제 그 풀들을 키우는 것, 그러니까 초지를 조성한 토지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목장 용지가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이제 임야가 있죠. 자, 임야는 이제 그 개념이 있죠. 산림이나 원야를 이루고 있는 산림이나 원야를 이루고 있어요. 산림은 이제 숲을 말하고 원야는 벌판을 말하는 거죠. 이루고 있는 수림지. 수림지 할 때의 수는요, 나무 숫자입니다. 그래서 수림지, 나무가 우거진 곳. 중림지는 이제 대나무가 우거진 곳. 그 다음에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 임야는 7가지가 있는데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 7가지는요, 좀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또 외워야 될 것들은 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 황무지 같은 경우는 왠지 잡종지스럽습니다. 그러나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습지 이런 것도 임야라는 거 좀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임야와 또 과수원 이렇게 구별합니다. 만약 우리가 산에 가면은요. 밤나무들이 있습니다. 자, 그 밤나무가 있다고 해서 거기가 과수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산에 있는 밤나무는 우리가 재배하는 게 아닙니다. 재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밤나무가 자생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임야가 됩니다. 그러나 그 밤나무들 우리가 재배를 했을 경우에만 이제 과수원이 된다는 거죠. 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6번은 광천지예요. 자, 광천지는 땅에서 뭐가 솟구쳐 오르는 곳이 광천지입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자, 온수니까 이제 온천 지역 이런 데가 되겠죠. 그래서 온수, 약수, 또 석유 이런 것들이 용출되는 용출구. 그리고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이제 광천지가 됩니다. 그리고 7번은 이제 염전이 있는데요. 염전은 이제 소금 만드는 곳이 염전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읽어가면서요. 시험 문제는 특히 뒤에 읽다 보면 뭐 다만 이런 말이 있다든지 뭐 단 뭐 이런 경우는 제외된다. 이런 예외들이 있습니다. 예외들. 시험 문제는 예외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예외는요. 우리가 나중에 기본 강의 시간에 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 원칙적인 내용들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금 만드는 곳은 염전. 팔은요, 이제 대인데, 대표적인 거, 이제 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 부지예요. 그래서 주택 부지라든지, 뭐 박물관, 또 상가도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가 부지, 이런 것들, 미술관, 극장 부지, 이런 것들이 다 대가 됩니다. 그리고 9번은 공장 용지인데, 공장 용지는 이제 공단 부지가 되겠죠. 공장이 있는 부지, 이런 게 공장 용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학교용지인데요. 10에 학교용지는 이제 학교가 있는 부지는 학교용지가 되겠죠. 그리고 11번은 주차장. 주차장은 주차 목적의 주차장이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주차 목적의 토지들이 이제 주차장이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주차 타워들도 있죠. 주차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 건물 부지들도 주차장이 됩니다. 주차장. 이제 주차하는 곳이 주차장이 될 것이고요. 자, 12는 주유소 용지요. 주유소 용지에는 주유소가 있는 부지는 주유소 용지가 됩니다. 주유소에서는 이제 석유 같은 것을 판매하는 곳이죠. 이곳이 주유소 용지가 되고요. 그 다음 13번에 창고 용지는 이제 창고가 있는 부지를 창고 용지를 하는데요. 이런 구별해야 될 것이요. 창고 용지 밑에 보시면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예요. 독립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만약 여기가요, 과수원이 있다라고 해보죠. 과수원이 귤나무들, 귤 과수원이면은 귤들 따가지고 저장해 놓는 창고가 여기에 필요하겠죠. 그럼 이것도 여기는 창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과수원이고 여기는 그냥 창고 용지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 창고에는 오로지 과수류만, 여기 과수원에서 나오는 과일들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과수원의 부속시설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창고 용지가 되지 않고 그냥 과수원일 뿐이에요. 전체가. 만약 이렇게 따지면 학교에도 창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학교 뭐 비품 같은 거 창고 있으면 이것도 그러면 여기는 학교 용지, 그건 창고 용지냐? 그렇지가 않죠. 학교 용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속 시설물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창고 용지가 되지 않고요. 전체가 다 학교 용지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창고 용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다른 시설에 대한 부속 시설이 아니에요. 다른 토지를 위한 부속시설이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오로지 보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창고였을 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물류센터들이 있는 거죠.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고속도로 양쪽에 뭐 물류센터들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TV가 나오면요, 바로 하이마트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류센터를 가죠. 그래서 그 물류센터에서 어떤 것은 하이마트, 어떤 건 이마트, 백화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물류창고가 있으면 여기 지하에는 뭐 농산물이 있고, 1층에는 뭐 옷들이 있고, 2층에는 전자제품이 있고, 3층에는 또 뭐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물류센터들이 되는 거죠. 자, 이 창고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독립적으로 다른 곳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보관 자체만 목적이죠. 그래서 물류센터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죠. 이것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을 우리는 창고용지라고 합니다. 독립이라는 단어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는 이런 지목에 있어서의 어떤 그 특징적인 그 키워드, 핵심어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또 다 이해하게 돼요. 자, 그 다음 14번은 도로죠. 도로는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 또는 차량이 다니는 길, 이런 것들이 도로가 되는 거죠. 도로와 관련돼서 뭐 하나만 좀 보죠. 3번 보시면요.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예요. 고속도로를 가고 있으면은 휴게소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는 이제 상가들이잖아요. 라면도 팔고 편의점도 있고 합니다. 그럼 이곳은 상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요. 이 길이 고속도로였을 경우에는 이 상가들은 누구만 이용합니까? 고속도로 이용자만 이용하는 거죠. 고속도로가 없으면 더 이상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여기서 라면 사가는 거 아니죠. 따라서 이 휴게소는 고속도로의 그냥 단순한 부속시설물로 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만약 이것이 고속도로였을 때는 대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그냥 도로로 취급을 합니다. 도로로. 그러나 만약 이 도로가요. 국도나 지방도였을 때요. 자, 국도나 지방도 옆에도 편의점, 휴게소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나 지방도 옆에 있는 휴게소는 국도나 지방도 이용하는 사람들만 여기서 라면 사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와가지고 라면 사 먹죠. 그러니까 이것은 국도나 지방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휴게소요. 국도나 지방도로 변해 있는 휴게소. 이것은 대가 됩니다. 대로서 세금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러나 고속도로 휴게소는 또 도로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구별해서 이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자, 15번은요, 이제 철도용지인데, 철도용지는 철길이 있는 부지가 철도용지가 되겠죠. 그리고 16번은 제방인데요. 제방은 뭐가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제방이 되겠죠. 그래서 뭐, 바다를 메워서 간척 사업을 했어요. 토지로 메웠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아무리 메워도요, 바닷물보다 높게 메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바닷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제방을 쌓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제방이 되는 거죠. 토지 용도가 제방이니까요. 그리고 넘기시면 이제 하천이 있죠. 하천. 하천은 수로죠. 수로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자연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예요. 자, 하천도 토지로 취급합니다. 우리가요, 우리나라 땅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뭐 제주도, 울릉도, 독도 있고요. 했을 때 여기는 바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다가 아닌 곳들은 다 토지로 취급해요. 토지 안에는 여기 낙동강이 있고 여기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의 바닥 부분도 토지죠. 그래서 토지와 바다 둘로만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하천이라든지 호수 이런 것들도 다 토지로 취급을 합니다. 바다가 아닌 것들은 다 토지로 취급한다. 다만 토지는 토지지만 이것은 하천인 것이고 요거는 뭐 호수이니까 뒤에서 보겠지만 유지 이런 식으로 지목이 설정이 되는 것이고 다 바다가 아닌 것은 다 토지로 취급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천도요 토지로 취급하고 다만 하천은 메워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지목을 하천으로 하는 것이죠. 자, 18번은 국어가 있는데요. 하천이나 국어나 모두 물길을 말합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을 하게 되면 뭐 도랑 이런 것들도 이제 국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어도 물길이고 하천도 물길이기 때문에 둘 다 수로예요. 자, 수로는 수로인데요. 자연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이냐 아니면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이냐에 따라서 하천과 국어를 구분합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하천이라고 하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국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운하라든지요. 그건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 우리가 파가지고 만든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국어라고. 그런데 자연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만약에 대규모냐 소규모냐에 따라서 또 구별을 합니다. 소규모.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라고 하더라도 그 수로가 대규모이면 우리는 그것은 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또 국어라고 해요.
하천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강이 되겠죠. 강.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럼 국어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계곡 이런 걸 말해요. 계곡. 우리 산에 가면은 계곡이 있고요. 계곡은 자연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죠. 그러면은 국어라고 해요. 대규모면 하천이고요. 인공수로는요. 대규모건 소규모건 모두 국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와 하천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고요. 밑에 19번의 유지는요.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우리는 유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수지나 호수 이런 곳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밑에 보시면은 연왕굴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예요. 만약에 연왕굴을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답, 과수원 셋 중에 하나인데 연왕골은 물속에서 키우는 과수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왕골을 재배하게 되면 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재배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자생하고 있어요. 연왕골 등은 물속에서 자생하는 것이죠. 그냥 물이 고여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생하면 유지, 재배하면 답이 됩니다. 그리고 20번은 양어장인데 양어장은 물고기 양식하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육상에 있는 양식장만을 말합니다. 여기서 양어장이에요. 다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육상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바다에도요. 가두리 양식장에서 광어 같은 거 양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목이 뭐가 되느냐? 여기는 뭡니까? 바다잖아요. 바다. 바다에서 키우는 것이니까 그냥 바다고 육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토지가 되고 그래서 지목이 양어장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바다이기 때문에 토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목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양식장이라는 개념 없습니다. 다 양어장이에요. 양어장. 정확한 명칭은 양어장이고요. 자, 21번은 수도 만들어서 공급하는 곳이 이제 그러니까 수돗물 만들어서 공급하는 곳. 이게 수도용지가 될 것이고 22번은 공원. 우리가 뭐 휴양, 보건 이런 곳으로 이용되는 곳이 공원이 되는 거죠. 근데 공원도요. 공원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다 공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설악산 국립공원. 그럼 이것도 공원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설악산 국립공원은 어떻습니까? 산이잖아요. 그래서 설악산 국립공원은 그냥 임야일 뿐입니다. 공원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임야예요. 그래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이런 건 임야가 됩니다. 또 공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요. 공동묘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혐오시설이 되기 때문에 공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좀 아름답게 조성을 해놓죠. 그러면 이거는 묘지공원이죠. 묘지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공원은 아니죠. 묘지죠. 묘지를 좀 부드럽게 묘지공원으로 부를 뿐입니다. 따라서 묘지공원은 묘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원 그러면은요, 산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 있는 근린공원, 체육공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원이 됩니다. 그리고 23번은 체육용지인데 체육용지는 첫 번째 줄에 있죠.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이런 곳들이 이제 체육용지가 되고요. 밑에 24의 유원지는 종합위락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종합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인 에버랜드 이런 것들이 유원지가 되는 거죠. 자, 수영장 했을 때요. 그러면 수영장이니까 이건 체육시설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실내 수영장이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에서 우리가 뭐 합니까? 수영만 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체육용지로 수영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용인 에버랜드 가서는 수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온 가족이 놀러 가는 곳이죠.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유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갖췄을 때 수영장에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갖추게 되면은 이것은 유원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5번에 이제 종교용지는 교회나 절이 있는 부지, 종교시설이 있는 부지가 종교용지가 되고요. 그 다음 26번의 사적지는요, 문화재가 있는 부지는 우리는 사적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27번의 묘지는 이제 묘가 있는 부지가 되겠죠. 보통 공동묘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동묘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묘지가 되는 거죠.
묘지는 굉장히 넓죠. 공동묘지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도요. 이제 예외, 하나 예만 들어보죠. 묘지와 관련돼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로한다. 자, 묘지에서는 수익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넓은 묘지, 공동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많이 나가지는 않겠죠. 수익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묘지, 공동묘지 넓은 데 가면은요, 여기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뭐 3층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지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관리사무소는 뭐 합니까? 묘지 관리도 하지만요, 여기서 꽃 같은 거 팔고요. 묘지 가면 꽃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 사람들 밥도 먹어야 되니까 밥 팔고요. 음식 팔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상가하고 동일하게 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건축물 있는 부지는 여기는 비싸게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대로 합니다. 대로. 그래서 지목 설정 기준은요. 우리가 과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여기는 어떻게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좋은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27번까지 했고요. 그럼 여기까지 산 거죠.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잡종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잡종지는 좀 외우셔야 돼요. 이 27가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그 명칭과 그 내용, 그 용도가 바로 또 명칭이 되기 때문에 명칭과 그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잡종지는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을 잡종지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서로 공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잡종지는 결국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그 임야 앞에서 했던 임야 있죠?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습지 같은 경우는 왠지 유지스럽잖아요. 그러나 유지가 아니라 임야라는 거. 황무지도 잡종지스럽지만은 그것도 임야라는 거. 그래서 임야하고 잡종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잡종지의 내용을 보죠. 자, 1번 보시면은 내용. 뭐 갈대밭. 애매해요. 이게 갈대밭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곳도 아니니까요. 뭐 자생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물속에서 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땅에서 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그래서 잡종지. 시루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비행장, 공동물. 공통적인 게 하나도 없죠. 또 밑에 보시면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또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부지가 가끔 나와요. 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부지. 참 애매하죠. 서로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게 다 잡종지다. 그래서 잡종지는 꼭 외우시고요. 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이런 게 잡종지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곳이요. 그래 전답 과수원 해가지고 한번 이게 나왔어요. 콩나물을 재배하는 곳, 콩나물을 재배하는 곳, 재배사요. 이 부지요. 콩나물을 재배하는 부지가 과연 어디냐라는 거죠. 자, 일단 재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답 과수원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콩나물이 과수원은 아니잖아요. 과수는 아니니까 과수원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전이냐 답이냐? 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면 답이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전입니다. 그런데 콩나물은요, 물 속에서 키우는 식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물을 매일 줍니다. 매일 계속 물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또 상식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 속에서 자라는 건 아니고요. 애매하죠. 과연 전이냐 답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잡종지로 합니다. 어디에도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것들,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 또 어디에 포함시킬지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잡종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28가지의 지목이 있고요. 밑에 양가로 3번 보시면 지목의 표기 방법인데요. 그 표기 방법은 우리가 그 도면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뒤에서 다룹니다. 지적 공부할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에는 그 지번 부여 방법과 관련돼서 분할 합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목을 부여하는,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 나아가 지목 28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경계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을 보고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